편집은 또 건설업 강의를 담당한 이준환입니다. 잘 보시면 1부, 2부 나눠서 해놨고요. 1부에는 건설업 세무회계, 여기에 그 이제 기업진단 지침까지 들어가요. 건설산업기본법에 있는. 2부에는 부가가치 세무. 그래서 국가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건설업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사실 회계 처리는 제조업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건물을 제조해서 제조원가명세서, 공사원가명세서가 나오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제조원가명세서가 나와서 사실 회계 처리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랑 크게 다르지 않는데, 건설업이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법들이 되게 많아져요. 세법 회계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건설산업기본법에 맞는 규정을 적용했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돼서 실무상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업의 정의는 이제 각 법별로 제가 구분을 해놨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이제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규정. 그래서 저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안 들어가 있는 게 전기공사, 정보통신, 소방. 이거는 그 법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법 이쪽에 따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거의 큰 틀은 거의 비슷하니까 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한 설명만 할 거예요. 오늘은. 그리고 표준산업분류에는 이제 건설사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건설업을 하는 건설업과 부동산을 개발해서 파는 부동산업으로 구분을 해놓고, 세법은 조특법, 법인세법, 부가세법에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 않아요. 건설업에 대해서. 그래서 표준산업분류를 따르도록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강의하면서 말할 게 건설산업기본법 하에 건설업이라고 하면은 전기공사, 정보통신, 소방은 제외한 건설업들을 말하는 거고, 그냥 건설업, 이 건설산업기본법 하에 건설업이 아니라 그냥 건설업이라고 하면은 저것들을 다 포함한, 그냥 여기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된 건설업을 설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돼. 별표하시는 거랑 건설업 사업구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사업구조가 첫 번째는 이제 도급공사만 하는 건설사라고 해서, 얘는 최초에 발주자가 있고 이 공사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먼저 설명하기 전에 시행이랑 시공의 의미를 다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시행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토지를 자기가 취득을 해서 거기다가 건물을 누군가에게 지어달라고 맡기고, 그 건물이 다시 지어지면은 그 건물을 갖다 파는 사람, 이 사람을 시행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시공사는 그 땅을 취득한 사람한테 일을 받아서 공사만 해주는 사람들을 시공사라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사업구조 보시면은, 수분양자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새로 지어진다 그래갖고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수분양자라고 하고, 그 수분양자가 시행사에게 일을 맡기겠죠. 나 아파트 살게요.
한 채 살게요 하면은 시행사가 그 주문을 받아서 시공사한테 넘기는 건데, 두 번째 사업 구조는 이 시행이랑 시공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땅을 자기가 사서 자기가 공사까지 같이 해갖고 수분양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요거 2번이 좀 되게 까다롭고 힘들어요, 실무상 일하기가. 그래서 얘는 보통은 저희가 더존에서 700번대 분양원가 계정을 써요. 얘는 600번대 도급공사. 그래서 얘는 분양원가 명세서가 나오고 얘는 공사원가 명세서가 나와요. 그래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로 우리가 법인세법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에는 건설업이 감면 대상 사업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시행만 하는 사람은 건설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토지산업분류에 부동산업으로 들어가 있고, 부동산 매매, 신축 판매를 하는 사람은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이 아니에요.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은 시행이랑 시공이랑 둘 다 같이 하니까 당연히 건설업으로 들어가고, 만약에 여기서 시공을 제외한 시행만 하는 사람은 건설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을 할 수가 없다. 그게 이제 법인세법에서 검토해야 될 상황이고, 부가세법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지금 이 계약은 재화의 공급, 분양계약은 재화의 공급이죠. 그냥 아파트 다 지어진 거를 파는 거니까. 근데 이 시공은 용역의 공급으로 봐요. 그래서 부가세법에서는 재화냐 용역이냐, 네가 공급한 게 뭐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법령이 다르고, 공급 시기가 다르고, 공급 대가가 달라지죠. 그래서 부가세법에서도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실무상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법인세법상 이제 손익귀속 시기를 판단할 때 이제 이 분양계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행사에서 건물을 다 지어서 수분양한테 넘길 때 손익귀속 시기죠. 재화의 인도 시기가 되는데, 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 제공을 완료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그 귀속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건설업 법인세 손익귀속 시기에서 따질 게 진행 매출을 잡는 건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음 페이지가 아니고 조금 이따가 설명을 제대로 하고요. 그리고 하나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자연공사를 하는 사람이 수분양자한테 건물을 짓기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건물을 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법인세법의 특례로 정해주고 있는데, 그 분양계약이 이미 체결된 상태에서 공사가 들어가는 것들은 진행 매출을 잡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분양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시공을 한 경우, 시행을 한 경우, 그 이제 얼마나 건설을 했냐에 따라서 진행 매출을 잡게 돼 있고, 만약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짓고 나중에 파는 경우에는 인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귀속 시기가. 그래서 가장 헷갈리는 게 요거 두 개의 구분을 할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부가세법에서는 이 거래가 면세면 이거라도 면세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최초 이 도급계약이 면세가 되려면은 뭐가 있죠? 아시는 분? 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도급계약을 하면 이 수급인이 건설업 그 면허를 등록한 자에 한해서 면세공사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
이 계약도 똑같이 이 사람이 건설업체에 면허 등록을 했으면 똑같이 하도급 계약도 면세공사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뭐 어떤 거래는 면세주택만 제공하는 거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면세랑 과세공사가 같이 들어가는 공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공사는 과세만 들어가는 공사가 될 수도 있다. 만약에 이 하수구빈이 건설 면허가 없어요. 그러면은 면세 대상 거래를 할지라도 과세 대상이 돼버립니다. 그거 차이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설업 사업 구조를 잘 파악해야 되는 이유가 만약에 일을 하다가 새로운 신규 거래처 수임을 하게 됐는데 건설업이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1번인지 2번인지 아니면 둘 다 섞여 있는지 그걸 잘 판단하셔서 각 세법에 맞게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이 도급계약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도급계약은 말 그대로 이 일을 너가 해준다면 네가 해준 만큼 돈을 줄게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총 계약금액 1억짜리 도급계약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50%밖에 못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50%만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100%의 일을 다 했으면 100% 1억을 다 가질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도급계약의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 부가세법 소명할 때 만약에 발주자가 수급인한테 어떤 공사를 맡겼을 거 아니에요. 대개 공사를 맡겼는데 하수급인한테 뭐 한 20% 정도를 줬어요. 그러면은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건설 용역이 끝나서 세금계산서를 다 발급했을 때 이 하수급인이 그 이후에 수급인한테 그거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을 발급할 수 있나요? 매출세금계산서를? 당연히 안 되겠죠? 이 사람이 일을 다 받아와서 100일 안에 일 다 끝냈다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는 건데 20을 줬던 애가 그 나중에 그걸 끊어버린다면 그건 당연히 부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파악을 하셔서 만약에 부가세 신고 때 이런 것들이 보인다면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총 100이라는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이미 다 발급이 됐는데 소명을 하려고 봤더니 이 사람이 발급한 것보다 더 늦게 하수급인한테 매입세금계산서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거는 매입세금계산서가 공제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안 돼요? 요거는 건설면허 기준자본금 표인데 이 기준자본금은 건설산업지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자본금이고 원래는 이 파란색이 원래는 이 파란색이 기준자본금이었는데 개정이 됐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래서 현재는 이 빨간색을 보시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반 건설업이 내가 말한 종합건설 면허를 갖고 있는 종합면허 그리고 전문건설이 말 그대로 전문건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말했듯이 토목, 건축, 토목 건축이 제일 대표적이고 요거는 뭐 간혹가다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같이 보고. 그리고 전문건설업에는 엄청 많은 면허들이 있죠. 그래서 뭐 토장공사업, 도장, 토공사업, 비비보조고 해치공사업 등등의 그 각각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일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문건설업이라고 부른다. 만약에 면허가 2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2개가 있으면 기준자본금 얼마가 되죠? 더하기만 하면 돼요. 3억이에요. 1.5, 1.5 플러스 3억인데 건설산업기준법에 보면은 요거의 중복인정 특례라고 해서 1억 5천 플러스 1억 5천 3억이 돼야 되는데 요 나중에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50%만 적용을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계속되는 게 아니고 추가할 때마다 한 번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건설업체 받아서 키스콘에 조회해봐서 면허가 2개 있다고 나왔는데 왜 회사의 자본금은 2.25억일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면 이걸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아마 특례를 받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이 5억이랑 3.5억 두 개 합치면 8.5억이 자본금이 돼야 되는데 얘는 만약에 얘를 나중에 취득했다고 하면은 5억 플러스 1.75억이니까 6.75억이 자본금으로 잡혀 있겠죠? 그건 매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팀면은? 한 번. 딱 한 번요? 응. 만약에 토목공사업으로 계속 영업을 하다가 중간에 건축공사업을 추가하고 싶어. 그러면 딱 한 번 그때만. 최초에만요? 네, 최초에만. 취득할 때만? 네. 만약에 이거 하고 있는데 또 하나를 또 추가한다. 그렇게 해서 또 50% 중복된다? 안 돼.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자본금은 그냥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이제 보통 회사 담당자나 대표랑 전화를 할 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전문건설업 면허를 단종면허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실무상 용어니까 뭐 단종면허 취득하셨나요?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그냥 이게 전문건설업을 얘기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업의 특수성은 크게 저는 세 가지를 뽑았는데 첫 번째는 처음 말했던 다양한 건설 관련 법령이 적용되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제조업 같은 경우는 공정이 있으면 거기다 그냥 뭐 재료 넣으면 알아서 물건이 계속 쭉쭉쭉쭉 뽑혀 나오는 그런 그냥 공정에 의해서 생산이 된다면 이 건설업은 계약별로 다 개별 생산이 되죠. 건물이 다 다르게 생긴 것처럼 두 번째 개별 생산 방식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결산해준 재무제표가 건설업의 활동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설업에 관련된 법령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뭐 회계, 기업회계 기준도 있을 것이고 법인세법, 부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뭐 주택법 등등의 법령들이 적용돼요. 그리고 이번에 개별 생산 방식은 우리가 이제 현장이 만약에 한 5개가 돌아가고 있는 건설업이다 라고 했을 때는 5개 현장에 대한 계약서를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5개 현장에 대한 법인 결산할 때는 진행 매출이 얼마나 잡혀야 되는지 또는 이쪽 회사는 이 현장은 완성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의 개별적인 현장별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저희가 결산을 할 수 있겠죠, 혼자서. 그리고 개별 현장별로 이 현장은 과세 현장인지 면세 현장인지 겸용 현장인지 그것들도 다 개별 판단을 해야 부가세 신고도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현장별로 계약서 상의 계약 금액이랑 우리가 발급한 세금 계산서랑 일치하는지에 대한 검토도 당연히 현장별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2번까지 설명을 했고 3번은 어떠한 연관성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결산재무제표를 보내요. 그러고 나서 실적 신고를 하게 되면은 건설업은 보통 이제 관급공사라는 게 있고 그냥 이제 민간공사라는 게 있는데 관급공사라는 거는 입찰을 통해서 수주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공사를 한다, 입찰을 해라라고 하면은 여러 군데 건설사들이 거기다 입찰을 하고 가장 적합한 업체에다가 그 일을 주는 수주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되는데 그때 경영상태 비율을 평가를 해요. 그래서 경영상태 비율을 평가를 하고 그거에 맞는 점수를 받으면 그 회사는 이제 입찰에 성공하는 거고 만약에 경영상태 비율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입찰이 되는 건 아니에요. 경영상태 비율이 다 맞춰진 상태에서도 굉장히 확률이 희박하긴 하지만 이거조차 안 된다면 애초에 그럴 기회조차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건설업 결산하다 보면은 어떤 회사는 우리는 부채 비율 얼마로 맞춰주세요 또는 유동 비율 얼마로 맞춰주세요 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텐데 그게 이것 때문이에요. 입찰할 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부채 비율이랑 유동 비율을 보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업종별 평균 부채 비율에 해당 업체의 비율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걸 계산하기 좀 힘들 것 같아서 사례를 들어봤어요. 지금 현재 제가
9년 업종별 평균 부채 비율은 저기 건설 저기 어디냐? 건설협회? 건설협회에 가면은 그 페이지에 공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채 비율이 2019년 기준으로 110%고 만점 기준은 50% 미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110%의 해당 업체 비율이 50% 미만이면 그러면 만점을 주겠다.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회사에 A라는 회사의 부채 비율이 52%예요. 그러면은 업종별 평균 비율은 110%니까 110%에 50% 미만이 되려면 그 회사의 부채 비율은 55% 미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52%라면 만점. 52%가 110%에 47% 정도 되니까. 그리고 유동 비율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160%. 160%가 평균 비율이고요. 그 160%에 150% 이상이 돼야 만점. 그래서 160%에 150% 이상이면 220%가 넘어야겠죠. 그 회사의 유동 비율이 220%가 넘어야 되는데 이 회사는 240%이기 때문에 만점. 두 개를 만점을 깔고 들어가야 입찰될 확률이 높아진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나중에 2020년 한 5월쯤 가갖고 너는 왜 우리 유동비율 부채비율 이렇게 해놨어? 라고 했을 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알다시피 우리가 재무제표 제출을 하고 표준재무제표가 나오면 수정신고를 해도 표준재무제표는 숫자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는 이건 항상 결산하기 전에 건설업이라면 인터뷰를 한 번씩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1월부터 건설업은 가결산을 진행을 하니까 그때 기준자본 검토 플러스 이 유동비율도 같이 해줘야 회사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면 부채비율이랑 유동비율을 어떻게 구하냐? 재무상태표인데 부채비율은 자기자본의 부채총계의 비율. 그래서 그냥 쉽게 재무상태표 이렇게 T계정으로 그렸을 때 여기가 자기자본이고 여기가 부채죠. 그래서 요 비율이에요. 딱. 요 부분에 요거. 그리고 유동비율은 유동자산분의 유동부채. 그래서 요거랑 요거 두 개 비교하면 되는데 그냥 더 전에 그 뭐죠? 데이터 뭐 몇이 있잖아. 안정성 분석 거기에 다 나와 있긴 한데 그냥 재무제표만 보고도 여러분들은 구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재무제표만 보고도 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경영상태 비율 우리가 결산한 재무제표가 아무 생각 없이 결산을 하고 나서 나중에 수습하려고 하면 수습할 수가 없으니까 결산 시부터 이런 비율들까지도 건설업은 고려를 해줘야 된다. 건설업 기준자본금을 구하는 산식이에요. 이게 이제 법에 뭐 주저주저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실질 자산에서 실질 부채를 빼는 금액이 실질 자본이다. 2번이 같은 말로 우리가 결산 재무제표한 자본총계에서 부실 자산만 빼면 실질 자본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본은 우리가 그 회계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회계상의 자본금이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진단지침 보면은 어떤 자산 중에 각 계정별로 어떤 게 실질 자산이고 어떤 게 부실 자산인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에 자산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중에 실질 자산이 얼마고 실질 부채가 얼마냐를 계산할 줄 알아야 우리가 실질 자본이 얼마인지 그럼 실질 자본이 나오겠죠. 이 나오는 실질 자본이랑 그 회사의 기준 자본금이랑 비교를 해서 만약에 이 실질 자본이 기준 자본금보다 낮은 상태라면 뭔가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태인 거고 만약에 실질 자본이 기준 자본금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통상적으로 내 실무를 해보면 100% 중에 한 90% 정도는 실질 자본이 더 적은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1월에 기준 자본금 검토에 대한 가결산을 해주는 거고 그 11, 12월에 그 회사에 그거에 대한 이제 액션을 취하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을 벌어놓는 우리가 가결산하는 이유죠.
그래서 실질 자산이 뭐고 실질 부채가 뭔지는 좀 이제 뒤쪽에다가 각 계정별로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때 가서 설명을 할 거고. 그러면은 이 실질 자본이 맞냐 안 맞냐를 그 건설공제조합에서 어떻게 구청이나 관련 부처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어떻게 적발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 신고라는 걸 했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 회사 2019년 말에 기준금액금 이렇게 해서 잘 맞고 있어요 라는 자료를 제출을 했었는데 그 주기적 신고라는 제도가 폐지가 되고 지금은 이제 실태조사라는 제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실태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이제 결산재무제표를 국세청에다가 신고를 하죠. 결산재무제표 신고한 결산재무제표를 국토부가 받아보고 그거에 대한 표본을 추출을 해서 이 회사는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상 징후가 보이면 그 회사에다 실태조사 공문을 보내요. 실태조사 공문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각 계정별로 어떻게 무슨 자료를 다 제출해라. 그래서 제출을 하면은 이게 맞냐 아니냐 막 따지면서 너네는 적격, 너네는 부적격, 부적격이면 영업정지 6개월 뭐 이런 식의 제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태조사 대응에 대한 거는 제가 사실 강의에는 안 넣었어요. 너무 내용이 많아서 그거는 따로 안 넣었는데 실태조사를 받지 않도록 결산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어떤 게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결산하는 거냐는 답은 없어요, 사실. 왜냐면 국토부에서 표본 추출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2019년에 결산한 재무제표가 2020년 3월 말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자료를 토대로 보통은 실태조사가 2020년 하반기쯤 나와요. 2019년에 대한 실태조사. 그래서 아직은 받아보신 분 있나 올해 혹시? 올해 받아보신 분 없나요? 이제 곧 날라올 거예요. 혜련 씨가 실태조사의 전문이라고 그러고. 하반기가 다 나와. 실태조사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건설업 가결산할 때 이거 만약에 실태조사 나오면은 이거 어떻게 입증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도 갖고 결산을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때 건설업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서 그냥 생각 없이 했다면 사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는 이제 팀장 세무사님이랑 얘기를 해서 처리를 해달라고 하든지 해야겠죠? 요게 이제 곧 최소 한 군데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우리 회사 다 합쳐서. 그래서 6번은 건설업 수익인식 및 세금계산서 교부식인데 큰 틀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세무 회계 처리를 한다는 거는 기업 회계 기준에 맞게 회계 처리를 하고 법인세법에 맞게 세무 조정을 하냐 요거를 볼 수 있는데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 회계 기준에서 말하고 있는 수익인식이랑 법인세법에서 말하고 있는 수익인식이랑 일치해요. 그래서 기업 회계 기준대로 제대로 결산을 했다면 법인세법에서도 당연히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있고 문제는 이 두 가지는 같은데 부가가치세법의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발급시기는 무조건 달라요. 무조건 다르다 보면 돼요. 왜냐하면 공사가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31일에 끝나지 않는 이상 이거는 무조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는 법인세법 서식 보면은 우리가 그 조정후 수익금액명세서에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건설업과 그 제조업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까 그 개별 생산 방식 때문에 이런 게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만들어서 도매처 또는 소매 판매를 한다면 그 인도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돼 있죠. 부가세법 공급 시기도.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것도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결산할 때 도소매업,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 수익에서 발행됐으면 물건 당연히 나왔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결산을 하면 되는데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 수익에서 발급됐네 이거 그냥 매출로 잡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결산을 해버리면 무조건 틀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결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